어렵게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에 나와서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를 다니고 있는 박창은이라는 학생을 어렵게 오셨는데 학교 다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공부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어렵게 모셔서 인터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현재 전북과학고를 28기로 졸업하고 지스트 기계공학부를 재학 중인 20학번 박창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지스트 하면 이제 사람들이 카이스트는 알아도 지스트는 좀 인지도가 떨어진데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이 어떤 학교인지 학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 학교는요 항상 카이스트를 아시니까 일단 카이스트를 기준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이스트가 한국 약자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부 소속에 해당되는 대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세워졌기 때문에 광주과학기술원, 영어로는 지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카이스트는 한국과학기술원이고 네. 지스트는 광주과학기술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사촌 정도 되는 그런 학교인 것 같네요. 예. 근데 기계공학부 다닌다고 했는데 네네. 기계공학부는 뭘 배우는 학과인가요? 제가 이제 기계공학부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하신 말씀이 기계를 이제 잘 수리할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많죠. 네. 그건 이제 메카닉의 개념인데 저희는 사실 수리도 취미 삼아서 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배우는 건 뭐냐, 그 기계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 그리고 그 기계나 다리나 거대한 구조물 같은 게 세워져 있을 때 거기에 미치는 하중을 파악을 해서 얘가 잘 버틸 수 있느냐, 잘 못 버티냐 라는 것 등등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약간 포괄적으로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4대 역학이라고 하죠. 기계공학부의 4대 역학이 열역학, 동역학, 고체역학 하고 유체역학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연구실 잠깐 체험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주 작은 이런 칩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혈액을 떨어뜨리면 어떤 질병인지 파악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계세요. 근데 아니, 그걸 화학이 아니라 기계공학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기계공학부가 이걸 해야 하냐면 이게 아주 미세한 관을 타고 혈액이 흘러야 하는데 오세관 현상이 있잖아요. 또 이 벽에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관에서는 혈액이 잘 흐를 수가 없겠죠. 근데 이 혈액을 모든 관을 통해서 일정하게 또 아주 세밀하게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계공학적으로 매우 잘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유체역학도 겁내 잘 해야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의학 쪽 분야에서도 기계공학과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항공우주역학, 또 자동차,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공학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딱 물어보신다면 4대 역학을 잘 쓸 줄 아는 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생각만 해도 모르는데 여담으로 하면 제가 이제 물리학과 들어갔을 때 저 물리학과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물리학과 나오면 물리치료사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럼 이제 과학고등학교 나왔는데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주로 뭘 배우나요? 일단은 이름에 과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메인은 이제 4대 과학이죠.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4개의 과학이라고 한다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4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메인은 이제 4가지이고 나머지 또 중요한 것들 수학이 있죠. 수학인데 저희는 특히 또 어떻게 배웠냐면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면서 대학교의 앞에 부분에 있는 수학들, 그러니까 미적분학, 선행대 수학의 아주 기초적인 과목들. 과학고등학교에서 선행대수까지 배운다고요? 네, 그러니까 막 되게 복잡한 내용이나 대학교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행렬식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고 이 행렬식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식을 푸는가, 3차 여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어떻게 구하는가까지는 배웠던 걸 기억이 나네요. 이외의 사항들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확실치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배우는 과목들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 배운 내용들은 다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 같은 것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체육도 당연히 하겠죠. 음악도 하고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약간 독특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수능 준비는 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수능 준비를 안 해요. 네, 개개인적으로는 수능 준비를 한 친구도 있어요. 3학년 때 봐서는. 근데 2학년 때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는 교과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다. 과학하고 수학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과학하고 과학은 하이탑. 기본이 하이탑이었어요. 저희는. 뭐 하이탑에다가 각자 선생님들이 노하우가 있죠. 또 노하우가 있고 또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추가적으로도 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뭐 정석 있죠. 정석 실력편이 있어요. 그게 기본 교과서였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학교 내용들 뭐 저희는 뭐 미분적 분학 바이블이라는 책을 또 썼고 또 칼큘러스를 썼는데 그런 내용들을 또 추가적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일반고에서는 다루지 않는 교재 중에 네. 고급 수학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아, 예. 그것도 했나요? 있기는 있었고 배우기는 했는데 막 그다지 그걸 메인으로 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교과서가 있다 정도로만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예요. 뭐 지학 빼고는 이제 교과서를 받으면 당근에 팔아도 될 정도이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저희는 주 메인 목적은 대학에 가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학고등학교라고 해서 과학만 배우고 뭐 사회나 이런 쪽은 안 배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근데 뭐 들리는 말로는 과학고등학교 수업을 영어로 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던데 영어로 하나요? 이게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 수업은 영어로 하지 않아요, 절대. 수업은 영어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중졸이잖아요, 그때 갔으면. 중졸이 영어를 알 수가 없죠. 뭐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교과서도 다 한글로 쓰고 그냥 문제도 다 한국어로 쓰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물리학책 같은 경우도 네.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하고 일반 물리학 문제들도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세요, 웬만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RNE라고 해서 Research in Education이라는 약자인데 이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지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칼큘러스 있잖아요. 칼큘러스가 사실 한국어로 되어 있긴 한데 영어가 더 편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칼큘러스가 한국어로 번역이 된 책을 보면 미방이 없어요. 미분 방정식이 없어요. 일단은 그 내용도 빼고 한국어 번역투가 있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영어로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영어로 썼거든요. 일단은 서적치고는 대학교 서적치고는 쉬운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로 되어 있는 캘큘러스 책이 네. 한국어로 되어 있는 캘큘러스 책보다 더 쉽다. 네, 그래서 뭐 필수는 아닌데 하면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 영어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카이스트나 이런 데 면접을 볼 때도 영어로 보는 데가 있어요. 뭐 카이스트는 이미 영어로 면접 본다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거의 반강제적으로 알아야 하긴 하죠. 네. 과학고등학교 들어가면 공부량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당연히 네. 일반고보다는 많겠지만 어느 정도나 될까요, 공부의 양이? 제가 사실 일반고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그렇죠.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한 6시 50분 뭐 그 정도에 일어나고 아침 9시부터 수업 시작하니까 9시부터 한 잘하면 새벽 2시까지는 2시까지는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하고 쉬는 시간 잠깐 빼고 진짜 몇 시간이야? 막 15시간, 16시간? 네. 지금 뺄셈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네. 많은 시간 동안 계속 공부만 했다고요? 물론 이게 맨날 한 것도 아니고 한 시험 기간 한 3주? 2주? 3주 남았을 때는 그 정도를 하지 않으면 진도를 못 따라잡았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럼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부를 토요일, 일요일 날 공부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휴일은 숙제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과제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공부 벌레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저희도 다 게임 할 거 하고, 놀 거 놀고 축구하고 다 하는데, 이제 시험 기간에 닥쳐오면 이제 급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말은 뭐 일반 직장인들은 주말에는 밀린 빨래를 하는데 네. 과고등학교 학생들은 주말에는 밀린 숙제를 합니다. 네, 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요. 예, 그렇죠. 다 통용된 건 아니에요. 일반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근데
아까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을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 예. 대입 입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사실 제가 이제 상급 학교 조기 진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2학년 때 이미 그 졸업을 했어요. 아, 네. 그럼 과학고등학교가 조기 진학되려면 예. 상위 20% 안에 들어야 하는 거죠?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조기 진학이 안 되죠. 어우, 대단한데. 근데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이게 지금 전에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조기 졸업하고 조기 진학을 통해서 대학을 갔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약간 특혜라라는 게 있어가지고 퍼센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상위 몇 명은 이제 조기 졸업으로 보내고 그 밑에 또 상위 몇 명은 또 조기 진학으로 보낸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두 그룹은 일단은 2학년 때 졸업을 하고요. 저는 그 그룹에 속해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그룹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예. 일단은 저희 같은 기준에서는 당연히 수시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수시. 네, 저희는 수시 전형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항상 면접 준비를 많이 했었죠. 일단은 물론 그 전에 이제 조기 졸업 시험이 있고 조기 진학 시험이 있어요. 일단 그걸 통과를 하고 이제 입시 준비는 각자 알아서 면접 준비를 시켜주고 선생님들이 또 불러 모아서 면접도 가이드북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어느 대학에 어떤 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가이드북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선생님들끼리 또 이렇게 토론하면서 얘기를 하고 말하고 그런 식의 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에 관련된 정보들을 선생님들이 네. 수집에다가 학생들한테 네네. 알려주면 학생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연습하고 네. 면접 준비하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군요. 네네. 그러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학고등학교 들어가면 의대 진학하기 힘들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의대 진학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뭐 본인 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의대를 가려면 과학고보다 일반고 가서 하는 게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방 과고이기 때문에 애초에 의대를 가려고 생각한 사람들이 과고를 가려고 하진 않죠. 네, 물론 서울권 얘기는 달라지긴 하죠. 그러면 의대를 지나가는 사람은 과고로 가지 마라. 웬만하면 안 가는 게 낫다. 웬만하면 일반고가 낫다. 네, 그렇게 물론 하고. 지방 과고 얘기니까 막 위에 지방하고 약간 다르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기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이제 중학생들 중에 나 과학고등학교 뭔가 네. 멋있는 것 같아. 네. 나도 과학고등학교 한번 가보고 싶어. 네.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쵸? 그런 꿈을 꾸는 중학생들에게 과학고등학교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학고등학교 어떻게 진학을 해야 하는가? 사실 기본은 당연히 성적이 어쩔 수가 없죠. 정말 중학교 죄송하지만 내신 성적이 좋아야 한다. 네, 중학교 성적이 좋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과학고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과학고 가면서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양을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걸 버텨줘야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만큼의 양을 버텨주려면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아야 그걸 이제 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든 생각인데 그렇게 하려면 체력도 좋아야겠네요. 네, 체력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춰야겠죠. 막 운동을 막 되게 좋아하는 애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공부를 시작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네. 체력도 좋아야겠죠. 네. 그래서 뭐 과학고등학교 오고 싶은 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과학고 되게 좋은 학교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좋은 학교는 맞아요. 물론 이게 학벌이 좋다라는 얘기는 꼭 아니고 시설이 되게 좋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과학적인 그런 꿈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전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해요. 근데 문제가 내가 정말 과학자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확신이 들지 않는 한 과학고에 와서 내 꿈을 찾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권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과학고에 들어가면 그 틀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적성에 안 맞거나 하면. 물론 저희 때는 이제 중도에 뭐 자퇴를 하든가 뭐 다른 학교 간 친구가 없는 편이긴 한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과학에 자신이 있다. 정말 내가 과학자로서 꿈을 갖고 있다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권장드리지만 그 외에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과학고를 가고 싶다. 의대를 가고 싶어서 과학고를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과학에 약간 관심이 있는데 한번 과학고에서 꿈을 알아볼까라고 해서 가기에는 조금은 저는 좀 무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요약하면 네. 뭐 학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네.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과학고등학교를 권한다. 하지만
과학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엄청나게 빡세게 해야 하니까 각오는 해라. 네. 뭐 이런 내용으로 들리는군요. 네, 정말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이제는 이제 고등학교 얘기했으니까 이제 대학교 아, 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그 일반적인 대학교는 보통 대학교 1학년 때 예. 교양을 배우는데 지스트는 어떤가요? 지스트도 1학년 때 교양을 배우나요? 아니면 바로 전공 들어가나요? 반반이죠. 일단은 반반이에요. 지스트를 포함한 이제 과학기술중점대학교가 있어요. 과학기술중점대학교는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렇게 5개의 대학이고 그 중에서 과계연 자체는 포스텍을 뺀 나머지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보면 1학년 때는 무학과예요. 학과가 없어요. 학과가 그냥. 없군요. 저도 이제 1학년 때는 사실 물리학과를 지망을 해서 간 케이스라서 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기본적인 교양은 필수 교양에 넣어놨어요. 필수 교양. 필수 교양이 있고 필수 교양이 뭐냐면 이제 논문을 쓸 때 필요한 것들, 영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어를 어떻게 잘 써야 하는가 라는 거랑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교양들, 이제 뭐 역사, 지리, 뭐 아니면 뭐 법 쪽도 있고요. 막 제가 봤던 것은 막 상품의 역사 막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거 많았어요. 뭐 철학도 있었고요.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그 외에는 예체능을 또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저희는 예체능이 이제 예능 같은 걸 2과목을 들어야 하고 체육을 2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과목 이상, 하나 이상 무조건 들어야 하고. 네. 이게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데 운동도 빡세게 시키는군요. 네. 그러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또 그 외에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선택하는데요. 물리가 있고 화학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컴이 있어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물리, 화학, 생명과 컴퓨터 중에서 4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과목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했으면 그에 맞는 실험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학년 때는 주로 무학과이지만 기본적인 것들 틀은 쌓고 가게 이렇게 도움을 준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스트 수업은 영어로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영어라. 일단은 당연히 지스트 자체가 칼텍을 이제 한국식으로 변형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 학생도 있고 외국인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당연히 수업을 하겠죠. 한국인 교수님들도 영어로 수업을 하세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교양도 영어로요? 옛날에는 뭐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교양은 영어로 하는 데는 거의 없다. 교양은 한국어로 하지만 이제 전공은 영어로 전공은 한다. 모두가 다 영어입니다. 그냥 책도 영어로 보고 PPT도 영어이고 수업도 영어이고 나중에 복습할 때 다 영어로 해야 돼요. 교수님한테 말할 때도 영어로? 한국인 교수님들한테는 가끔씩 그냥 한국어로 써주세요. 그냥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한국어로 이제 말하고 한국어로 수업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인 교수님이시면 외국인 교수님들은 거의 다 한국어를 잘 하진 못하세요. 영어로 다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2년 정도 있으면 토익 기본적으로 한 800점 이상 넘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영어를 자주 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늘 영어를 쓰고 영어를 늘 접해오기 때문에 영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토익을 800점 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영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늘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토익 800점. 제 주변 친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토익도 또 어려운 친구도 있겠죠. 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뭐 과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이거 외국어 대학교 같은데. 그러니까요. 외국어 대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드는데.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영어를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영어를 엄청 싫어하는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 조언이라고 해야 하나? 조언이요. 사실 영어하고 수학의 기원이 우리가 배우는 현재 과정은 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양에서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네임은 다 저기 서양에 있단 말이죠. 그것도 주 언어인 영어로 써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수학하고 과학을 좋아하는데 영어를 싫어한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못 볼 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준이 엄청 높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요. 저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정도인데 막 그 전공책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막 되게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공책도 생각보다 막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대한 쉬운 용어로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 뿐이지 막 엄청 어려운 내용을 때려박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고등학교 수능 이미 보셨고 하셨으면 일반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다 충분히 전공서적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건 약간 다른 질문인데 그 영어로 돼 있는 소설책 있잖아요. 아, 예. 그게 더 어렵나요? 아니면 영어로 돼 있는 전공서적이 더 어렵나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많이 읽진 않았는데 단어가 이제 생소한 단어가 갑자기 막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생소한 단어. 네. 막 근데 전공서적은 생소한 단어가 많은데. 근데 늘 보던 언어들도 설명이 돼 있어요. 거의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내가 그냥 한 번씩 봤구나라는 언어가 막 설명이 돼 있잖아요. 막 수학 같은 경우 뭐 선행돼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하는데 벌써 아이겐이라는 게 2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내가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몇 번 읽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는 소설보다는 전공책이 좀 더 쉬웠다라는 거. 네. 뭐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설은 꾸밈이 많으니까 네. 문장 속에서 꾸밈이 많으니까 문장 구조가 복잡하고 예.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 그렇지만 전공서적은 뭐 문장 구조가 단순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 지스트에서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과학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예. 지스트에서는 과학고등학교보다 훨씬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 얼마나 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사실 그 과기원, 그러니까 지스트나 카이스트 같은 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 예비 과정이라 부르거든요, 거의. 대학원 예비 과정? 네. 그래서 대학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빨리빨리 배우다 보니까 일반고에 비해서 과학이나 수학이나 뭐 배운 내용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과학고보다 많이 빡센가 하면 그건 꼭 아니다라는 거. 왜냐하면 막 내용이 엄청 어렵긴 하지만 어렵긴 어려워요. 어쩔 수가 없이 어렵긴 어려운데 이미 과학고나 일반고에서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해온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기준에 전 10시쯤에 일어나서 수업 듣고 그냥 12시까지 과제를 한 다음에 뭐 새벽에 뭐 잠깐 뭐 게임 하든가 뭐 놀든가 해서 한 새벽 2시, 3시쯤 자서 하는 삶을 반복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막 하루 종일 막 과제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쉬기도 하고 중간에 머리 식히기도 하고 막 하면서 했으니까 과학고보다 체감상 난이도가 막 엄청나게 높진 않았다. 근데 일반고가 일반 대학들이 다 놀러 가고 있을 때 과계는 좀 과제하느라 바쁘다라는 시선은 있어요. 그러면 공부의 양이 과학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았나요? 과학고등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이게 얘들 사이에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지스트에서 한 달 동안 배운 미적분학 내용이 과학고 2년 동안 배운 양이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진짜 이거 들으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네. 조기 졸업에서 2년을 다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을 기준으로는 3년인 건데 그러면 일반고에서 3년 동안 배우는 공부의 양이 예. 지스트에서 한 달 동안 배우는 공부의 양하고 맞먹는다 지금 그런 뜻인 건가요?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36배? 아니 물론 이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어차피 교수님들은 여러분이 앞에서 다 배워왔을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한 달 안에 최대한 빠르게 끝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농담이 나왔는데 다 알고 있지? 하고 이렇게 팍팍팍. 그러니까 원래 그 대학에서 이제 수업 내용도 뭐냐면 뭐 교수님이 처음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큰 숲을 보여주고 너희들한테 지도를 하나 줄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서 길 가면서 뭐 어떤 예쁜 꽃이 있으면 너희들이 찾아보고 저 가파른 산이 있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돌아가고 할 테니까 난 지도만 줄게 라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갑니다. 진짜 빨리 나가요. 나 때도 그랬지만 참 대학 교수들은 참 불친절하구나. 알아들으면 알아듣고 말라면 말아 막 이렇게 가르쳐줬었는데 예. 진짜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알아들으면 알아서 모르면 알아서. 뭐 우리 학교 정도 되는 애들은 뭐 내 말 다 알아듣겠지 뭐. 네, 딱 그런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내 말 못 알아듣는 애들은 우리 학교 다니면 안 되고.
역시 대학 교수님들은 불친절해.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디스트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게 사실 지스트 대학에 애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저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지스트 대학 수준이 어느 정도이죠?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항상. 왜냐하면 지스트 자체가 대학 과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그에 비해서 인지도가 막 크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뭐 뉴스에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연구 성과만 따지고 보면 막 크게 뒤처진 학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연구 성과만 따지면 뭐 카이스트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뒤처지진 않다. 네, 뭐 다른 우수 대학에 비해서 막 엄청 뒤처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학교가 이제 세상의 끝인 줄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처음에 지스트에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왔었는데 글쎄요, 제가 대학에서 2년 지내면서 보니까 대학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과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대부분의 경우가 다 대학원을 진학을 하거든요. 이미 대학원이라는 그런 어떤 기회가 하나 더 있고 그 위에 또 여러분의 진로가 또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대학에 와서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지 지스트에 왔다고 막 낙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생각이 돼요. 지스트도 정말 좋은 대학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대학에 와서도 고등학교와 같이 그냥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결국에는 뭐 중학교에 와서 뭐 고등학교 가는 걸 결정을 짓지만 뭐 대학교 가는 걸 결정짓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뭐 한 내용들 대학을 결정짓는다 해도 대학원 내용이나 또는 진로를 결정짓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대학생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든 생각인데 보통 이제 석박사 통합과정 있잖아요. 석사랑 박사랑 예. 같이 하는 거. 예. 왠지 지스트는 이게 학사, 석사 통합과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연구실하고 유기적으로 뭔가 좀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학사 과정 자체도. 제가 벌써 1학년이 됐는데 뭐 1학년 말 2학년 초 때 기계공학부에서 이제 연구실 체험을 하고 한 학기 동안 인턴을 할 수 있게 벌써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2학년 끝나고부터는 벌써 인턴해서 또 연구실 체험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과계원은 대학원 예비 과정이 맞다. 그러니까 학사 과정을 하면서도 석사 과정 비슷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네. 뭐 맛보기 정도는 할 수 있다. 지금 네. 그런 얘기죠. 그게 아마 지스트나 다른 과계원들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연구실 생활을 먼저 맛볼 수 있다는 건 어느 곳에서도 함부로 경험할 수 없는 큰 경험이니까요. 그냥 뭐 간단히 얘기하면 과학고등학교든 지스트든 그냥 학자가 되는 사람은 와라. 네. 학자가 되는 사람은 오고 공부 빡세게 할 사람 오고 교수님이 대충 얘기해도 알아들을 사람은 와라. 학자가 될 생각이 없으면 오지 마라.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벤처 기업도 이제 지원한 프로그램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사장님이 되거나 회장님이 되고 싶은 사람도 와도 된다. 과학계에서. 맞다. 그 얼마 전에 내가 안 사실인데 예. 그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 예. 그 사람이 물리 전공자였더라고요. 프린스턴. 무서워. 프린스턴에서 프린스턴에 다닐 정도면 엄청 똑똑한 건데 예. 프린스턴에서 물리를 공부하다가 나는 똑똑하지가 않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깨닫고 그 과학자의 길을 접었다고 물리학자의 길을 접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지스트 와가지고 나는 똑똑하지가 않구나. 내가 기계공학자가 될 수 없구나 싶으면 사업 차려가지고 돈을 벌면 되는 거죠. 아니 뭐 그렇다 하죠. 네.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본인 네. 스스로 경험을 했던 그 공부에 대한 노하우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되더라. 그런 거 있으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공부법을
대학교 때 와서 완전히 잘 정리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 와서도 갑자기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생각보다 학점이 잘 나오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하는 공부법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공부법이냐면 이게 삼색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책상에 형광펜 3개를 준비해놔요. 색깔이 다른 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제라면 예제가 있을 거고 과제가 있을 거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풀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일단 내가 개념을 잘 읽어본 다음에 한번 쭉 풀고 어떤 문제가 내가 잘 못 풀었는가 또는 내가 풀었는데 좀 애매하다 아니면 운이 좋아서 내가 풀었다 라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밑줄을 딱 쳐봅니다. 첫 번째 형광펜으로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지금 잘 못 풀고 있는가를 처음에 이제 로드맵을 잘 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그 첫 번째 형광펜을 밑줄 친 것 중에서 또 문제를 풀어봐요. 거기서 풀어서 내가 또 다시 못 풀었구나 아니면 내가 좀 잘 모르겠다 개념을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라는 문제들을 두 번째 형광펜으로 다 밑줄 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그 두 번째 밑줄 쳐놓은 것 문제들을 다시 읽고 푼 다음에 내가 진짜 모르겠다라는 것들 정말로 내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들을 세 번째 형광펜을 칠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문제집 안에 3가지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험 기간이 점점 다가오거나 아니면 개념 체크를 해야 할 때 맨 마지막 색깔을 칠했던 문제들을 먼저 봐요. 왜냐하면 그 문제들은 내가 전혀 모르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을 쭉 보고 두 번째로 시간이 나면 두 번째 색깔을 칠했던 문제들을 쭉 읽고 마지막에 첫 번째로 칠했던 형광펜이죠. 그 형광펜으로 칠했던 문제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아예 칠하지 않았던 문제들, 개념 체크용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확실히 어떤 문제를 응용해서 나오더라도 개념을 일단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일단은 써봐야겠다는 마인드가 생긴 것 같아요. 용기가 좀 생긴 것 같고 개념에 대해서는 좀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문제에 색을 칠한다는 게 네네. 문제 전부 다 색을 칠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번호에다 색을 칠한다는 건가요? 둘 다 해봤는데 뭐 번호에다 칠한 게 좀 더 경제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크게 둘 다 해서 막 크게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내용을 네네. 종합하면 네.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공부가 잘 된다. 근데 결국엔 그렇죠.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모르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형광펜을 칠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모르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 된다. 아, 너무나 이게 뭐 교과서 같은 다이어트 하고 싶어? 그럼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 돼. 뭐 그런 교과서 같은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러면 모르는 거 계속 반복해서 보면 돼. 네, 맞죠. 그런 교과서 같은 말이기는 한데 그게 매우 효과적인 말이라는 얘기죠.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인터뷰를 참고해서 스스로 공부 계획을 잡던지 아니면 내가 대학 진학 계획을 잡을 때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 생각보다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열심히 공부하길 원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